에, 한국하고 불란서가 문화 수교를 한 지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을 기념하는 미술 전람회를 금년 초에 있었습니다. 한국 이 전람회는 한국의 그 화가들이 불란서 파리에 주로 파리에 가서 작품 활동을 벌리다가 귀국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모은 그런 작품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미술전람회 또는 어떤 그룹전이라기보다는 어떤 문화권과 또 다른 문화권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미술의 영향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두 수렴을 해서 그러한 것을 갖다 역사적인 어떤 계기로서 연구하게 되는 그러한 성격으로서의 전람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 선생님, 한국 화가들이 맨 먼저 불란서로 유학을 간 게 어느 때쯤이었습니까? 네, 1925년이죠. 25년 겨울에 그 이종우 선생이 네. 처음 그 불란서에 도착했죠. 네. 그래서 이분이 28년에 귀국,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파리 체제하고 네. 귀국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화가로서는 제일 처음 불란서 유학한 케이스가 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60년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이제 파리에 가셔서 27년에 그 사롱 도돈에 네. 출품하셨다고 그러시죠? 네, 사롱도 돈노에서 네. 입선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어떤 국제전에 네. 입선한 그런 기록도 될 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한국 화단과 프랑스 화단과의 만남이다. 네, 이렇게도 그런 말씀드릴 수가 것도 있겠죠. 되겠죠. 네. 이제 그 후에 이제 30년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소요라든가 또 제2차 대전 이렇게 해서 좀 멀어졌죠, 한국하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휴전 후에 네. 한국 동란 휴전 후에 이제 한국 화가들이 불란서로 유학들을 많이 떠나게 되는데 대충 55년도 경이죠. 그렇죠. 되게 전쟁이 네. 끝나면서 휴전이 되면서 52년, 53년 네. 그때 몇 사람이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55년에서 네. 60년 그 사이 예. 그때가 굉장히 많이 네. 건너간 그런 네. 케이스가 되죠. 네. 되게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면 해방 전에는 그 이상하게도 한국 화가들이 불란서를 갈 기회가 거의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이종호 네. 선생 경우가 네. 가장 장기 체류고 그 외에는 이제 나혜석 같은 분이 이제 네. 세계 여행을 하는 길에 네. 파리 잠깐 들렸던 네. 그리고 임용년 백남순 부부가 이제 잠깐 있었던 네. 거, 막 그런 정도 외에는 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파리 미술하고 한국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50년대 이후에 네.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이 김인중 씨의 작품, 네. 작품이라는 명제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김인중 씨는 70년대 초에 아마 도입을 한 건가요? 60년대 말, 60년대 말이요. 말로 네.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은 처음 건너갈 때는 그냥 미술 수업을 위해서 네. 건너갔지만은 가서는 그 종교 방면으로 네. 어떻게 깊게 네. 빠져서 신부가 되었죠. 네. 지금은 신부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네. 역시 또 화가로서 네. 말하자면 두 네.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어딘가 저 추상화에서도 그런 그 어떤 종교적인 감회라고 할까 매우 그 깊은 그 신앙적인 그 어떤 맥락으로서 그런 어법 같은 거가 네. 처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서도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테죠 아마. 그렇죠. 저 근데 세계가. 이분은 갈 때부터 그 시대 60년대 후반에 주로 이 세대가 그 깊게 빠졌던 네. 그런 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른바 그 추상 표현주의 네. 이제 그런 그 체험을 갖고 네. 떠나기 때문에 대개 지금 하고 있는 작품도 네. 그렇게 변하지 않고 네. 막 그런 어떤 그 이 맥을 갖고 있으면서 네. 최근에 이렇게 도달한 것 같은 네. 그런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하고 다른 작가들 경우하고는 달리 네.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는 네.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남관 선생님의 작품인데 이 남선생은 역시 50년대 프랑스에 가셔서 굉장히 오래 계셨었죠. 그렇죠. 그러다 그러니까 막- 50년대 간 그러니까 처음 건너간
그 대표적인 작가의 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20여 년 계시다가 돌아오셔서 요즘은 거기도 잠깐 계시다가 또 한국에도 있고 네.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이번에 그 독특한 그 주상색이에요. 어떤 한국적인 상징이랄까 또는 어떤 그 기호적인 막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만 이것은 비교적 근작이죠. 84년작이니까. 그렇죠, 건작이죠. 네. 김한기 선생님 작품인데 이 김한기 선생께서는 아마 50년대 막 7년인가 그때 오셔가지고 60년 네. 초반까지 계셨었죠 아마. 네, 57년 무렵 네.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한 3년 빨리 계셨죠. 네. 그러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서울에서 한 3년, 네. 한 5년 네.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뉴욕으로 네. 건너가서 거기서 작고하신 네.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런 작품이라는 게 파리 시대 아마 말년이에요. 네. 이제 뭐 잘 아시듯이 이번에 그 작품이라는 것은 매우 문화적인 또는 네. 설화적인 그런 어떤 형상이 있고 뭐 그런 거였었는데 이렇게 아주 상화된 저런 레벨의 작품이 말년서부터 조금 시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작품은 사실은 그 뉴욕 시절 초기 작품인데 네, 이 파리 시절 말기에도 이런 그 기호적인 네, 하나의 어떤 양식화되는 네. 그런 그 화면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파리 시대 작품은 아직도 뭔가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가령 네. 달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무슨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것이 아주 그 양식화돼가는 네. 그런 걸 보이다가 뉴욕 시절부터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어떤 기호적인 세계로 이제 흘러들어가는 네. 그런 걸 보이죠. 어쨌든 이분도 그 너무 그림을 많이 그리시다가 그 목이 어떻게 좀 잘못되셨다고 네. 뭐 디스크 비슷한 그래서 결국 그림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볼 네,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그 거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의 경관 좋았었는데 막 그게 화가 돼서 이제 돌아가신 막 뜻밖으로 급사하시게 된 막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그 지금 저희들은 그 외국에서 활동을 하신 저희 나라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막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우선 환경에서 오는 네. 그런 외로움도 있을 거고 네. 또 더군다나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네. 이 격에서 오는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 이선자 선생은 지가 알기로는 1951년에 불란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50년대 이 불란스로 건너간 중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가 네. 그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쭉 네, 가장 오래 네. 체류하고 있는 작가분이죠.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네, 갖다가 그렇게 되겠군요. 그 여성의 힘으로 참 그 저분도 여러 가지로 그 외로움이 있었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매우 한국적인 소재에서 자신의 그 예술에 네. 예술을 발상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던데 지금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이 아낙네들이 뭐 쓰던 그런 기구라 할까 그 도구, 뭐 일상적인 도구를 갖다 이렇게 이 상징을 한다 할까 또는 이렇게 압축된 어떤 정보라 할까 그렇게 한다. 또 옛날에도 그랬고 막 그런 게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네. 그리고 김창렬 선생은 미국에 좀 계시다가 이제 프랑스로 가신 분이죠, 이분은. 그렇죠. 처음에 건너갔을 때는 네. 미국으로 먼저 네. 가서 나중에 이제 파리에 정착하게 네. 됐죠.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살고 네. 계시는 분이죠. 근데 아마도 이분이 이렇게 그 물방울이라고 하는 네.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해와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파리에 정착하면서부터니까 되게 이게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야기죠. 그렇죠. 70년대 초반 막 그렇게 네. 말씀을. 그러니까는 지가 맨 먼저 알게 된 것은 그 아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책이던가요? 그 표지에 전 정말 물방울이 있는 건가 이렇게 그걸 뒤져봤더니 그 책 속에는 해설은 없었는데 네. 표지화를 김창렬이 그렸다 이렇게만 소개가 돼 있더군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 작가 김창렬인가 막 그렇게
제가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70년대 초 같습니다. 명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매우 저 독특한 저런 기법에서 그 어떤 뭐랄까 좀 신기한 반응을 갖다가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근데 외국 사람들도 이분의 작품 앞에서는 굉장히 신기해하고 네, 오랫동안 떠날 줄 모르고 네. 이런 걸 많이 목격하게 네. 되는데 초기에 이분의 그 물방울 작품은 네, 물방울이라고 하는 그 자체 어떤 현상에 굉장히 그 관심을 네. 기울여서 네, 정말 그 손으로 갖다 대면 네. 물방울이 곧 흘러내릴 것 같은 네, 그런 긴장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는 상당히 그 화면에 어떤 변화를 주기 시작하죠. 바둑판처럼 밑에 네. 바탕을 만들고 위에다가 물방울 그린다든지 또는 네. 최근에 그 작품들 보니까 바탕에 이 글씨를 천자문 같은 글씨를 아, 네. 또는 논어에 나오는 아, 글씨를 네. 쭉 쓰고 모필처럼 이렇게 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물방울을 얹히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네. 거듭하고 있더군요. 지금 이 나오는 작품도 아마 비교적 그 근작에 속하는 그렇습니다. 작품들이니까 화면을 저렇게 아주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우선 네. 구분을 해놓고 물방울을 갖다 놓는 네. 그러니까 초기하고는 조금 변화가 많은 그런 작품들이죠. 옛날 작품하고 많이 달라진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정성화 씨의 작품이죠. 네. 이 정성화 씨도 현재까지 파리에 머물고 예, 계시죠. 비교적 오래 계시는 네. 분이죠. 이분은 처음은 일본에 건너가서 네. 일본 고베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파리에 건너가서 지금까지 그 정착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일본 시대부터 벌써 이런 유형의 작품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데 최근의 작품들은 굉장히 그 밀도가 있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듬어진 네. 그런 그 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본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접근해서 그 저 표면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마티리얼과 그것을 갖다가 일단 확인한 다음에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상황이 어떻게 그들의 그 시각에 반영이 되느냐 이런 식인 그 관조의 방법이 그 저 그림을 보는 그런 네. 그 뭐랄까요 그 방법이랄까 네.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얼뜻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저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완전히 모노톤으로만 보이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지가 알기로 이제 있잖아 허연 걸 많이 하셨죠. 네, 그 소설에서 맞습니다. 예. 좀 전에 본 검은 거보다는 네. 이제 허연 걸 많이 하시고 또 이분의 그 독특한 저런 이제 저거 그렇죠. 저걸 이제 앞에 가서 접근해서 보면 이제 저런 식인 네.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밀한 어떤 구조의 패턴 같은 저걸 이제 그리고 또 붙이고 그런다고 그러시죠? 그렇죠. 저게 이제 이 완전히 바둑판처럼 이렇게 그 나가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한 단위를 네. 갖다가 부분적으로 띄어내고 네. 그게 또 위에 다시 또 칠을 네. 하고 네. 또 부분적으로 띄어내고 이러니까 그 요출 현상이 많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그 어떤 포화된 색감의 어떤 톤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자세히 가서 앞에 가서 보면 아주 그 디테일한 맛이 그 마치엘이 주는 그런 변화가 아주 그 풍부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김기린 씨의 작품인데 이분도 역시 지금 현재 파리에 머무르고 있죠. 네, 이분은 처음에 건너갔을 때는 이 불문학도죠. 네. 예, 조금 다른 분들은 네. 화가로서 건너가서 그걸 했습니다만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분은 이 불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서 거기에서 회화로 그림으로 돌아온 그런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초기의 작품들을 보면 초기라고 해도 70년대 작품들이죠. 그때 작품들은 거의가 까만 그림이죠. 네. 완전히 바탕이 그냥 새카맣게 아무것도 그렇죠. 없는 그런 검은 그림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최근의 작품에는 이렇게 모노톤 하나의 그 단색이긴 합니다마는 안에 이렇게 그 이 격자의 어떤 그 구획을 주고 거기에다가 또 점을 찍고 그 위에다 다시 또 덮어가는 그런 그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어떻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대부분 다 파리에서 작품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얼마 전까지는 예술의 태양은 파리에서만 빛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예술의 수도가 서울이 파리고 따라서 이 파리로 모든 세계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한 노스탈지라 그럴까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유능한 많은 그 화가들이 파리로 건너가셔서 작품 활동을 하셨고 그런 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전시장의 여건이랄까 또는 작품의 게시 방법 등을 갖다 고려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8분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물론 이 선정의 과정은 프랑스에서 그 피에르 레스탄이라고 60년대 아주 저명한 평론가이시다만 이 양반이 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과 파리를 보다 더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맺자 해서 이제 질러맨을 개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어떤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예, 대개 그 50년대부터 우리나라 그 화가들이 파리로 많이 네. 진출했습니다. 물론 이제 몇 킬로 우리가 나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50년대 떠났던 분들은 작가로서 한국 화단에 아주 그 영향력이 있었던 네.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60년, 70년대 오면서는 이제 학생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수가 굉장히 불어났는데 상당히 그 재미있는 현상은 대개 그 해방 이후에 오면서 우리의 어떤 문화 구조라는 네. 것이 굉장히 그 아메리카나이즈 되는 네.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 네. 유독 미술만은 어떻게 불란서 파리를 고집했던 네. 지금도 그런 그 지금도 그런 것 기풍이 같습니다. 상당히 네. 많이 있죠. 네. 사실은 따지면 전후의 미술이라는 것이 완전히 미국 중심의 미술로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그런 향수가 우리한테는 남아 있어서 네. 미술하면 파리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그 잠재의식이 많이 네.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미술의 빛이라 할까 그 열도가 강했고 지금 현재 아직 그 체온은 남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는 이 작품 이제 이봉렬 씨의 작품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돌아와서 숙명여대 교수로 계시죠? 네. 지금 이제 18명, 그러니까 그 백남준 씨를 제외한 작가 17명인데 네. 이 중에서 한 반은 지금 네.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그렇군요. 예, 예. 한 반은 지금 돌아온 분들입니다. 이제부터 보는 분들은 이제 다 돌아온 분들이군요. 예, 되게 그 재미있게 그렇게 어떻게 돼 있군요. 한 반이 지금도 거기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한 반은 돌아온 네. 경우인데 이 이봉렬 씨는 이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네. 그런데 이분의 작품도 이 앞서 보았던 김기린 씨나 정상화 씨나 상당히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밀착되는 하나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 작품은 성범수 씨, 지금 현재 홍대 교수로 있는 그 사람의 작품이죠. 네, 이 작품은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화가, 이렇게 페인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장르를 갖다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험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저게 해화인가요? 저게 이건 판화죠. 네. 근데 파란 기포꽃이. 네. 예, 이분은 대학에서 이제 염색을 전공한 분이고 그 염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다루게 되면서 어떤 조형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으로서 판화도 다루고 요즘은 따삐슬이 굉장히 이 폭이 넓은 영역이 넓은 그런 그 경우를 보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그 판화가 갖고 있는 특성도 물론 다른 그 따삐스리에도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염색이 갖고 있는 어떤 기교적인 면 그리고 그 염색이 확대돼 나가면서 그 펼쳐주는 그런 그 조형적인 스케일 같은 것이 이 판화에도 많이 그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가들의 어떤 판화와는 다른 굉장히 어떤 스케일이 큰 그런 어떤 구조, 그런 어떤 구성적인 맛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가 자체도 굉장히 그 열성적인 일꾼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젊은 작가죠.
근데 이분이 처음 건너갔을 때는 네, 이런 그 작업을 하지 않았죠. 네, 처음에 갔을 때의 작품들은 캔버스였던 아주 성긴 네. 그 네, 그 올을 갖다가 다시 그리는 네, 아주 그 기묘한 그런 작업을 네. 펼쳐 보였죠. 그러다가 아마 이런 그 굉장히 그 색채가 풍부한 그리고 그 방법 자체가 찢어진 종이를 이렇게 네. 오려 붙여 나가는 네. 이런 그 꼬라주식의 네.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인 것이 네, 아마 최근 몇 년, 네. 아마 한 2, 3년 내의 작업인 거로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작년인가 작년이든가요? 귀국전 한번 맞습니다. 귀국전이 예. 아니라 발표를 한번 서울에서 한번 했었죠. 했었죠. 작년 9월입니다. 네, 그로 돌아갔죠. 네. 매우 그 현대적인 여러 가지 감각에 어떻든 이 양반의 작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에 표현되어 있는 면과 네. 또 그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자료와의 관계를 갖다가 늘 생각해오는 막 그런 작가가 아닌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이런 작품도 나오는 게 아닌지요. 그러니까 마대 위에다 그 네. 마대 오를 그리던 그런 그 네. 방법하고는 네, 상당히 그 괴리를 느끼게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어떤 평면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 문제, 네, 또 뭔가 그린다고 하는 문제, 네, 이런 것이 어떤 다른 유형으로 네, 이렇게 발전돼 나오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작품은 여러 종이의 색칠을 한 종이를 전부 다 찢어진 것을 다시 그냥 겹으로 네. 이렇게 네. 붙여 나간 네. 그런 그 특이한 그런 예.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액자라는 것도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이게 뭐 얼마든지 확장돼 나갈 수 있고 정식돼 나갈 수 그렇겠죠. 있는 예. 그런 그 스케일도 네. 보여주고 뭔가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화가가 작업해 나가는 어떤 네. 즐거움도 네. 보는 사람들한테 네. 전해주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이 회화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꾸준하고 또 침착하게 열심히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작가로 저는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이자경 씨도 이 사람도 지금 현재 파리에 머물러 있죠. 예, 비교적 오래되었습니다. 60년대 말에 건너갔으니까요. 어허,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분도 굉장히 그 꾸준하게 네, 그 자기 세계를 이렇게 심화시켜 나가는 네. 그런 스타일의 작가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이 작가는 파리에 가서 그게 그러니까 에콜 데코라티브 그러니까 장식미술학교의 판학과인가요? 네. 거기 아마 거기서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 나라에는 어떻게 된 건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자경 씨는. 국내에서 전람회를 한 몇 차례 갔기는 했습니다만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실크스크 주로 이제 이분이 네. 하는 판화가 실크스크린이죠. 네. 그런데 그 실크스크린도 아주 특이한 네. 그 방법에서 하고 또 그 색채가 갖고 있는 어떤 풍부함이라든지 또는 그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불란서의 화단에서도 굉장히 그 인정을 받고 있는 네.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네.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네. 인상을 줍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론 그 사이에 파리에 갔다 온 한국 작가라는 것은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이런 작가도 파리에 지금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막 그런 계기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대개 우리가 이제 파리에 갔다 오는 화가들을 유형을 네, 살펴본다면 가령 이제 이자경 씨 같은 경우처럼 완전히 남을 의식하지 않고 네. 자기 세계만 그리고 골똘해야 하는 네. 막 그런 그 유형이 있는가 하면 파리에 갔다 오는 그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그 자기 명예를 예. 과대선전하려고 하는 그런 네. 또 패단도 없지 않죠. 네, 그런 말하자면 소위 그 흔한 말로 자기 PR이라고 네. 할까 그런 작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네. 그런 작가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예, 권호견 씨의 작품입니다만 이제 이분은 1950년대 말에 파리에 갔다가 60년 초인가 그때만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비교적 그때 파리에 가서 보여줬던 어떤 변모의 연장이라 할까 그런 흔적으로서 어떤 추상화를 네.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교적 옛날 작품인 것 같습니다. 62년 같으면 아마 귀국한 아마 그 무렵 네. 작품 되겠죠. 네. 이번에 이 파리 시대의 작품들에서는 이 추상적인 어떤 그 호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그 초현실적인 네. 그런 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네. 깃들어 있는 네. 그런 화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색채가 그 환기하는 네. 예, 그런 그 정감도 네. 굉장히 그런 이 우울하고 우수에 찬 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 어떤 북구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작가가 네.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 양반의 출신이 아무래도 한경도니까 네. 그런 북방적인 어떤 취향이랄까 그런 게 깃들어 있는 건지요. 그리고 이 작품도 매우 이 설화성이 강한 저쪽 왼쪽 위에는 까치가 있고 뭐 반달 무슨 이제 막 풍경화인데 매우 그 한국적인 어떤 심상적 풍경이라고나 할까 그렇죠. 그런 거를 느끼게 하는 막 그런 예. 작품입니다. 앞서 본 작품보다는 이제 훨씬 현실로 돌아온 예. 이제 아주 뚜렷한 어떤 모티브를 갖고 있는 작품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어떤 풍경 네. 예,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어떤 심상에 한번 걸러서 내놓은 것 네. 같은 그런 톤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오성우께서 말씀하신 좀 추상성이 그런 레벨로서 어떤 그 화관인데 그 속에 어떤 초현실주의적인 막 그러한 어떤 잠재랄까 그런 것도 좀 엿보이는 네. 막 그런 화풍인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이렇게 막 평면 예술로부터 비디오처럼 어떤 시간성과 어떤 공간성이 중복되는 그런 걸 잠시 감상했습니다. 다시 미연이로 돌아와서 이 정민규 씨의 작품, 소위 그 이불에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감성이라 할까 그걸 다루는 정민규 씨의 작품입니다. 이분의 작품을 볼 때 저는 이건 물론 저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느낌의 내용입니다만서도 어떤 짙은 그 문학적인 걸 자꾸만 느끼게 합니다. 네. 그런 서술적인 바탕이 많이 깔려 있는 그런 테마죠. 그리고 이브라고 하는 테마 자체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연상시키고. 그래서 누군가 언제 누가 물어봐서요. 좀 이상한 비유를 했습니다만 이 정민규 씨의 이분은 여체는 여체인데 그 여자의 몸이 이렇게 을싸안고 무슨 이렇게 어떤 역정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여체보다는 그러한 그 현실 감각이 다 이렇게 다 배제된 그러니까 즙이 다 빠져버렸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잔해 같은 그런 것을 느낀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그러한 그 문학적인 소외라 할까요? 가령 파우스트 같은 사람은 여자를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여자의 향기만 맡았지 절대로 몸에 손을 안 댔다고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런 식인 춤이라고 할까. 막 그런 데서는 이렇게 제기되는 굉장히 그 강한 막 그런 그 문학적 취향 내지는 그런 형상관 그런 게 어떻게 중복이 되는 그런 독특한 화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체가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어떤 여체이기보다는 어떤 정물적인 소재, 하나의 어떤 물질성으로서 등장될 수 있는 어떤 인간 인체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화면을 이렇게 긁어 나가면서 그림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특이한 어떤 마취를 통한
해왔던 그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뭐 이런 그 매제를 통해서 네. 실현해가는 그런 일면도 우리가 확인해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권영우 씨도 알고 뭐 아직 또 현재까지 파리에 머물고 계신 뭐 동양화인데 그 독특한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분의 저 뚫기군요. 요번에 저 작품은요. 네, 저건 다 파리에서 제작한 거군요. 네. 80년도, 83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 이분은 동양 화가로 출발했지만 네. 지금은 동양 화가라는 말이 이 전혀 그렇죠. 어울리지가 예. 않죠. 네. 그냥 조형 작가, 네. 미술가, 네. 화가 이렇게 돼야지. 네. 그 동양이라는 그런 그 수식이라는 게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네. 뭐 단지 그게 뭐 꼭 적용이 된다면 네. 화선지라고 하는 동양적인 매제를 사용한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네. 굳이 그렇게 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의 작품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전혀 모피를 쓰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리는 행위라는 네. 것이 거의가 없어지고 이렇게 뚫는 어떤 기구라든지 또는 저렇게 네. 찢어내는 어떤 그 네. 기구라든지 네. 이런 것이 동원되는 매우 특이한 그런 이 어떤 실현의 방법을 보여주는 네. 작가이죠. 어쨌든 저걸 30년 꾸준히 해오고 있으니 참 네. 저 작가도 대단한 어떤 집념의 작가라고 맞습니다. 할까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매우 특이한 그런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작품이 비교적 이제 네. 최근 작품이죠. 네. 제가 그 84년에 그 파리 갔을 때 네. 한번 그 화실에서 네. 이 작품을 봤습니다만은 최근 작품들은 이 바탕에다가 이 먹빛깔이라든지 네. 약간 어떤 색채가 들어가는 네. 그런 기조를 깔고 그 위에다 또 다시 네. 화선지를 붙이는 네. 그러므로 해서 바탕에서 이렇게 은은한 어떤 톤이 우러나오게끔 네. 이런 변화를 다시 시도하기 시작하더군요. 네. 네. 그러니까는 저희 오 선생님께서는 작년인가요? 작년 한 1년여 동안 파리에 예, 좀 계시다 80, 오셨죠? 예, 84년 맞습니다. 네. 그때 가서서 이제 이렇게 만나보시고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김웅수 씨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여몬 비교적 근작 79년도작이니까. 근데 이 본인에 의하면은 이런 식인 작품,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쪽에는 이렇게 춤을 추는 여자가 이렇게 이제 승무 아닙니까? 네. 저런 어떤 형상적인 게 있고 또 어떤 옆에는 또 따로 그린 칸바스인데 그건 무슨 추상화 같은 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곁들이는 네. 그런 식인 조립의 해화라 그럴까 그런 건데 본인은 저희 갖다 조형주의인데 예. 무엇을 만든 데는 조형이 아니라 조절한 데는 조자하고요. 네, 네. 그리고 형이라는 모양이라는 형, 그 조형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을 갖다가 조절을 한다, 뭐 이런 뜻인지요. 네. 그래서 영어로 포메이셔니즘이다 이렇게 자신의 그 해와의 조립 방법이랄까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구상적인 작품하고 추상적인 작품을 하나의 어떤 커다란 작품으로 융합시킨다 네, 하는 뭐 것이 그런 이분의 이제 의미죠. 주장이죠. 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작품도 이 작품도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네, 가운데는 구체적인 이런 네. 구상적인 형태의 작품이고 네, 좌우는 이제 완전히 추상적인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조립한 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런 걸 시도한 것이 70년대 말인데 네, 이상하게도 최근에는 그 미국에 등장했던 그 신표현주의 화가들 가운데는 네. 이런 조립식의 작품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이거 상당히 그 선구적인 네. 그런 경우가 아닌가. 네. 그 미국의 신표현주의 작가들을 이렇게 조립식의 작품들을 보면 네. 거기에도 추상적인 그거와 네.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네. 결합시키는 네. 상당히 그 발상에서는 이 같은 네. 문맥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작품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분의 생각이 상당히 빨리 가고 있었지 않았는가. 네.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그 레스타니도요. 이 작품을 보면서 바로 이건 아닙니다만 이번의 작품보다 그냥 그러니까 아주
아주 거의 미국적이다. 또 네. 그런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미국에 오래 계셨죠, 이분도? 예, 이분도 그 필라델피아인가 네. 거기에서 뭐 10년 이상에서 네. 거기서 그 어느 미술 학교인가에서 뭐 교수를 네, 했었죠. 네. 예. 이분 지금 연세가 70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겁니다. 어떤 대단한 정력가니까.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박서보 씨의 묘법입니다. 묘법은 이분은 50년대 말, 60년대 초인가요? 그쯤 될 겁니다. 네. 59년 아니면 60년. 네. 그때 좀 가 있었죠. 네. 한 1년. 네. 네. 있었던 걸로. 그래서 그 당시의 작품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이후 10년대부터 이분의 독특한 자신의 어떤 묘법이라든지 화면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선정이 된 겁니다만 저희 나라 그 여러 가지 모노톤 유형이랄까 그런 유형에서 어떤 막 개척자적인 네. 막 그런 입장에 있는 작가입니다만 그분의 그 묘법 결국은 이분에 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설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시 막 거듭 말씀을 갖다 막 이렇게 들어보자면 역시 저렇게 묘법 이렇게 그 쓰는 이렇게 긋는 것과 명가의 그러한 그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일종의 그 만남의 뭐 화법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에다가 일정한 어떤 톤의 색채를 깔고 네. 그것이 아직 마르기 전에 네. 물기가 있을 때 그 위에다가 연필로 네. 계속 이렇게 그어 나가면서 네. 그 연필선 어떤 자죽이 아직 마르지 않는 물감과 서로 부딪히고 섞임으로 해서 네. 특이한 어떤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네. 이 소위 그 제작 시스템을 보여주는 네. 작가죠. 그래서 이분의 작품에서는 그렇게 그린다고 하는 어떤 드로잉 문제, 네. 그리고 그 행위와 바탕과의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와 어떤 본래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죠. 매우 기본적인 그러니까 매우 그 멀고 그러면서도 매우 그 현대적인 네. 그러니까 현대 미술이다 하는 현대라는 말이 바로 지금을 뜻합니다만 또 동시에 굉장히 먼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럼 사람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느냐 하는 걸 따지자니까 그것을 갖다 이렇게 그 발생학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소급을 하려면 그게 사람이 왜 그림을 그리는 건지에 관한 문제까지를 이제 함축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의 그 면에서 포괄적으로 시도를 하니 막 그러한 발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 윤영건 선생님의 작품인데 이분은 다청 이렇게 다청이 이제 이분의 늘 하는 이렇게 저 암바를 저 기름에다 섞어서 한 번에 쑥쑥 여러 번 이렇게 걸어 나가시더군요. 막 저런 작품입니다만 매우 도양적인 그 인필의 핵이랄까 그런 것과 공간 의식이며 어떤 무상감 여러 가지의 그 철학적이자 무슨 그 명상적이고 또 어떤 이렇게 붓을 올리는 데는 인간과 그 미술가의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면이다 화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끝으로 이제 이번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간의 서울과 파리의 어떤 미술의 수교 이것을 기념하는 전람회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과 파리는 어떻게 더 어떤 관계로 더 이렇게 유대가 있어야 하는 건지 이런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상당히 흥미있는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파리가 하나의 어떤 발생 지역으로서만 항상 의식을 했습니다마는 8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미술의 어떤 풍부한 어떤 구조적인 그런 그 단계로 접어든 이런 것을 예상한다면 이 파리와 한국, 파리와 서울 또는 그 불란서와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다시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막 그런 입장에서 오늘의 이 진람회,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감사한 진람의 뜻은 막 그러한 그 이제 문화와 문화의 조류가
조우라는 것이 거의 대등한 레벨에서 네. 다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전람회라고 이렇게 예, 그렇게 말할 볼 수가 있을 것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예.